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어, 아마 한 강좌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아서 14, 15강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에 고려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고려와 주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북진 정책을 추진했었죠.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서경을 중시하고 청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음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란족이 세운 나라, 요 나라와는 좀 척을 지고 있었죠. 거란을 배척했습니다. 왜냐고요? 북진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북쪽에 있었던 발해,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형제국을 멸망시킨 나라니까 배척한다 라는 명분이었지만 있사실은 북진 정책을 하려면 거란과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직접적으로 거란과는 국경을 맞닥뜨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었는데 이 발해를 계승했던 발해 부흥운동을 했던 나라들 중에 압록강 중류의 정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란이 끝내 이 정한국마저 멸망을 시키자 고려와 국경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한편 고려는 송나라와는 바다 건너 송나라와는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정치, 경제적 교류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가 문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된 문물 수용에도 유리했죠. 그래서 서란과 송과 친하게 지냈고 송의 입장에서도 거란과 중국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와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굳이 보자라면 뭐 이렇게 되겠죠. 거란과 고려는 서로 대척 관계에 있고 송나라와 거란도 서로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둘은 사이가 좋은 거죠. 이게 국제 정세였습니다. 고려 초기 10세기의 국제 정세였다면 이제 정한국까지 멸망시킨 거란은 고려에 대해서 굉장히 떨떠름합니다. 거란이 송나라와 본격적으로 송나라와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후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고려의 북진과 친송 정책이 껄쩍지근했던 거고요. 결국 거란은 소손영이라는 자를 시켜서 80만의 군대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80만 명이 있을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차 침입 때 거란의 황제 성종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4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일개 장수, 물론 대장군이었겠지만 장수가 한 명 쳐들어오면서 80만 명? 더군다나 송나라와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불가능한 거죠. 아마 좀 많은 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1차 침입,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희가 단판을 짓죠. 소손영과 이 그림 속에 서희가 단판을 짓고 서희가 지금 선생님이 중기능을 한번 써볼까요? 서희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곳,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여기 확인되십니까? 바로 강동 육주죠. 압록강 유역의 강동 육주 지역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왕이 너희에게 입조하겠다 라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단판을 짓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거란 입장에서도 근데 좀 사용하지 않게 한번 꺼볼까요? 거란 입장에서도 송나라와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후방에 있는 고려에게 정말 자신들에게는 3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지역 넘겨주고 그리고 고려를 얻는다라면 아주 믿을 게 없는 장사죠. 더군다나 이쪽 지역에
여진족이 여전히 바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고려와 친해지고 싶었던 거죠.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생각으로 강동 육주를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건 두고두고 거란에게는 패착이었죠.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완전히 요새거든요. 요새 지역을 고려에게 주고 고려는 그곳에 강동 육주의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어서 거란의 침입을 이후에 거란의 침입 전쟁, 거란과의 전쟁에서 이곳에서 혁혁한 재미를 보게 됩니다. 자, 강동 육주를 차지한 고려. 강동 육주를 돌려주지도 않고, 직접 왕이 오겠다고 했는데 왕이 친조하지도 않고 송나라와의 국교를 끊지도 않자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와 한판 크게 싸워서 승리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제대로 고려를 봐버리자라고 생각해서 거란의 황제 성종이 직접 군대를 몰고 와서 수도를까지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리 되면 고려의 왕은 항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려왕 현종은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전라도 나주까지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려군이 저항을 하게 되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싸우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란의 성종은 좋다. 너희 왕이 직접 들어와서 나에게 머리를 조아려라.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제발 물러가 달라. 우리 외교 전술이 통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포로를 거느리고 철수하던 그들을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또 공격을 해서 포로들을 되찾아오기도 하죠. 그만큼 고려의 저항이 심했다. 강동 육주 지역에서의 저항이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려왕이 입조를 않자 화가 난 거란은 10만 명의 정예부대를 보내서 쳐들어옵니다. 3차 침입이죠. 하지만 이때는 고려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고요. 나주까지 도망을 치면서 지방 통치 체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현종이 결국 복귀하고 나서 통치 체제를 완전히 정비하거든요. 지방 제도를 정비했거든요. 지방 제도가 정비됐다는 건 그만큼 지방에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망, 행정망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여 3차 침입 때는 그들의 침입을 치고 빠지고 하면서 일부러 패배해주면서 계속 그들을 고려 깊숙이 끌어들이죠. 하지만 후방을 계속 차단하고 그들을 지치게 하고 옆구리 공격을 계속합니다. 아하, 아니구나. 2차 침입 때도 이미 고려에 와서 한번 경험을 했던 소비압이지만 2차와 3차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고 이건 아니다. 돌아가자 라고 생각해서 거란군은 물러나죠.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고려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그 유명한 귀주 대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란군은 고려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요. 고려는 이제 천리장성을 축소 못하네요. 천리장성을 축조해서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표까지 국경을 확정 짓고요.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그 다음에 고려는 강력한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으로서 송나라와 요나라와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바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송나라와 요나라가 서로 이제 전연의 맹약이라는 걸 맺고요. 전연의 맹약이라는 걸 맺고 둘 사이가 이제 전쟁을 하지 않거든요. 송나라에서 막대한 세패를 요나라에게 주는 대신에 요나라는 송나라를 형님의 나라로 인정해주고 둘이 이제 싸우지 않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고려는 요 나라의 3차 친일까지 다 물리치게 됐고 송과는 원래 친하게 지냈고 그러자 이제 이 세 나라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렇더라도 둘은 경쟁 국가입니다. 고려가 친하게는 지낸다고는 하지만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균형이 기울게 되죠. 그래서 둘 다 고려에게 잘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의 상황과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세계의 패권을 놓고 잠정적인 라이벌 구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다 잘 지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꼭 뭐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래 되면 둘 다 한국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쓰죠. 이런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경제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송나라로부터는 원래 가져올 것이 많았지만 거란에서도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 속장경 만들 때 거란에서도 많은 대장경들을 수입해 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내외적인 안정 속에서 이제 고려 사회는 문벌 중심의 사회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시간이 벌써 11분 30초가 지났네요. 2개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3개까지 갈 수도 있겠는걸요. 아하, 일단 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